1970년대 전라도의 한 마을. 한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막내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쓰러진 어머니,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아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연이은 비극들.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이 집안에는 저주가 내려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견디지 못한 마음이 만든 비극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0년대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의 현실이 여러분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 전라남도의 작은 포구 마을. 바닷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오는 곳이었다. 아침이면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을이 깨어나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마을은 바다와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새벽이면 어선들이 들어오고 안악들은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시장 골목은 좁고 복잡했다. 생선 파는 좌판, 채소 파는 가게, 자파를 파는 구멍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았고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고등어 싱싱해. 오늘 아침에 잡은 거야. 아줌마 좀 깎아줘요. 안 돼. 이거 원래 값도 안 돼. 시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비린내와 소금 냄새, 튀김 냄새가 뒤섞였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좌판 앞에 모여 수다를 떨었다.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TV는 시장 입구 전파사에나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다. 사람들은 저녁이면 그 앞에 모여 드라마를 봤다. 평화롭고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곳이었다. 시장 한쪽 끝, 바다가 보이는 골목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대문은 크고 튼튼했으며 마당에서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었고 1층에서는 작은 건어물 가게를 운영했다. 멸치, 북어, 마른 오징어, 다시마가 줄지어 걸려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항상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너무 비싸네. 깎아줘요. 안 돼요. 이게 원가예요. 어머니는 장사를 잘했다. 손님을 대하는 솜씨가 좋았고 흥정도 능숙했다. 목소리는 크고 명랑했으며 그녀가 웃으면 가게 안이 환해졌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아줌마 멸치 좀 줘요. 크기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중간 걸로. 애들 밥에 넣을 거니까. 알았어요. 신선한 걸로 드릴게요. 어머니는 능숙하게 멸치를 담았다. 저울에 올리고 봉지에 담고 돈을 받았다. 아버지는 새벽이면 폭우로 나갔다. 어선을 소유한 건 아니었지만 어부들을 도왔다.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정비하고 잡은 고기를 나르는 일을 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했다. 저 사람 일 잘해. 그래. 믿을 수 있어. 포구 사람들은 아버지를 신뢰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은 빨랐다. 그 집에는 8식구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6. 첫째부터 막내까지 딸 3의 아들 3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치며 말했다. 저 집은 복 많은 집이야. 자식 복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부러울 게 없겠어. 실제로도 그랬다. 그 집은 늘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저녁이면 2층에서 밥 짓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다. 자식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었다. 첫째 딸은 특히 빛났다. 얼굴도 예뻤고 성격도 밝았다. 가게 일도 척척 도왔다. 손님들은 그녀를 보며 감탄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네. 얼굴도 곱고 일도 잘해. 저런 딸 하나 있으면 집안이 일어서지. 첫째는 가게의 간판이었다. 그녀가 가게에 서 있으면 손님이 더 많이 왔다. 언니 손으로 담아주는 멸치는 다르다니까. 친구들이 놀리면 첫째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다 똑같아. 아니야. 언니가 담으면 더 싱싱해 보여. 시장 사람들도 인정했다. 저 집 첫째가 복덩이야. 저의 하나로 가게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둘째 딸도 조용하지만 착한 아이였다. 언니만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리했다. 셋째 딸은 막내딸이었다. 가장 어리고 가장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아버지가 특히 아꼈다. 포구에서 돌아오면 항상 뭔가를 사다 줬다. 막내 왔어? 이거 먹어. 호빵이나 붕어빵, 군고구마를 건넸다. 막내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아들 셋. 첫째 아들은 조용하고 성실했다. 아버지를 도와 포구 일을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배로 나갔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둘째 아들은 활발하고 건강했다. 운동을 좋아했고 힘도 셌다. 시장 골목 아이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했다. 형, 오늘 바다 가자. 좋아. 아이들을 이끌고 방파제로 가서 물놀이를 했다. 나중에는 태권도를 배워 태권도장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막내 아들은 가족의 귀염둥이였다. 장난기도 많고 애교도 많았다. 가게에 손님이 오면 인사를 잘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막내 똑똑하네. 손님들은 그를 귀여워했다. 여섯 남매는 사이가 좋았다. 가게 일을 같이 도왔고 저녁이면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저기 저 배 봐. 저거 우리 아빠 배 아니야? 아니야. 저건 김씨 아저씨 배야. 언니, 나중에 서울 가면 바다 못 보는 거지. 그럼. 서울은 바다가 없대. 그럼 싫다. 나는 여기가 좋아.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했다. 저 집은 정말 복 많아.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착하고, 장사도 잘 되고. 하지만 모든 행복에는 변화가 온다. 시간이 흘러 첫째 딸은 20이 넘었다. 그리고 좋은 혼처를 만났다. 부산에 사는 남자였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집안이었다. 조건도 좋았고 사람됨도 좋았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끌렸다. 이 사람이면 우리 딸 잘 모실 것 같아.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도 동의했다. 그래. 복덩이한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야지. 부산도 바다니까 여기랑 비슷할 거야. 결혼 날짜가 잡혔다. 시장 전체가 들썩였다. 복덩이가 결혼한대. 부산으로 간다던데? 잘 됐네. 큰 도시로 시집 가는구나. 결혼식 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신부는 아름다웠고 신랑은 듬직했다. 결혼식장은 시장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갈매기가 울었다. 사람들은 축하했다. 100년 해로해라. 아들, 딸 낳아 잘 살아라. 부산 가서도 건강해라. 첫째 딸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아쉬움도 섞여 있었다. 시장 골목을, 바다를, 가게를 둘러봤다. 평생 살아온 곳이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건강하게 잘 살아. 가게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동생들이 있잖아. 동생들도 언니를 배웅했다. 언니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자주 연락할게. 부산 재미있대. 우리도 놀러 갈게. 자갈치 시장 구경하고 싶어. 그래, 꼭 와. 회 맛있는데 데려갈게. 그렇게 첫째 딸은 부산으로 떠났다. 짐을 싣고 버스를 타고 손을 흔들며 떠났다. 가족들은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잘 가라. 행복해라. 버스가 해안도로를 따라 사라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첫째가 떠나니까 허전하네. 괜찮아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둘째 딸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가게로 돌아왔다. 여전히 7 식구였지만 뭔가 달랐다. 첫째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가게 카운터 안에 첫째가 없었다. 저녁 식탁에 첫째 자리가 없었다. 방파제에 앉아도 첫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며칠은 괜찮았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생활했다. 아버지는 포구로 나갔고 어머니는 가게를 지켰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거나 일을 도왔다.
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첫째가 없으니까 가게 일이 힘드네. 제가 더 도울게요. 둘째 딸이 대답했다. 고맙다. 하지만 첫째만큼은 안 되지. 손님들도 첫째 찾더라. 손님들이 실제로 물었다. 큰딸 어디 갔어요? 부산으로 시집 갔어요. 아이고 아쉽네. 그 애가 있으니까 가게가 밝았는데.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막내딸도 변했다. 평소보다 조용해졌다. 방파제에 혼자 앉아 바다만 바라봤다. 너 왜 그래? 언니 보고 싶어? 응, 전화하면 되지. 부산 멀지 않아. 그래도 만날 수는 없잖아. 막내딸은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춘기인가 며칠이 더 지났다. 가게 분위기는 미묘하게 무거워졌다. 웃음소리가 줄었다. 손님들도 느꼈다. 가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네. 큰딸 시집 가서 그런가 봐. 그래도 복덩이였잖아. 없으니까 허전하지. 시장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그 집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지 않아? 복덩이가 복을 가지고 나간 거 아냐?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2층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밥과 국, 김치와 생선구이. 아버지가 물었다. 막내는 어디 갔어? 방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밥은 먹었어? 아직인 것 같은데요. 가서 불러와. 둘째 딸이 일어나 막내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막내야, 밥 먹어. 대답이 없었다. 야, 문 열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둘째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달려왔다. 방 안에 막내딸이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 거품이 나와 있었다. 옆에는 빈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쥐약병이었다. 가게에서 쓰던 쥐약이었다. 막내야, 막내야. 어머니가 딸을 흔들었다. 하지만 막내는 반응이 없었다.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안 돼, 안 돼. 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비명 소리에 시장 사람들이 달려왔다. 좁은 골목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야? 막내가 경찰이 왔고 의사도 왔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시장 안악들이 부축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랬을까? 밤이 되자 시장은 소문으로 들끓었다. 복덩이 시집간 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러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복을 가지고 나간 거야. 분명해. 장례를 치렀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가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풍이었다. 가게에서 손님을 받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왼쪽 몸이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한 달 만에 2번이나 저 집 뭔가 있어. 복덩이가 떠난 후로 계속 이상한 일이. 그렇게 그 집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하지만 그 집은, 그 가게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복덩이가 떠난 자리. 그곳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막내딸의 장례를 치른 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게는 며칠 동안 문을 닫았다. 셔터가 내려진 건어물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불쌍하게 아직 어린데 시장 사람들은 쉬쉬하며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풍으로 쓰러진 후 몸의 왼쪽이 마비되었다. 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말을 하려 해도 어눌하게 나왔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만 흘렀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병원비도 문제였다. 가게를 닫으니 수입이 끊겼다. 아버지의 폭우 일당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아빠, 제가 가게 할게요. 둘째 딸이 나섰다. 내가? 언니 대신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다 배웠어요. 17살 소녀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며칠 후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둘째 딸이 카운터에 섰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손님들은 들어와서도 어색해했다. 큰딸은 시집가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이제 둘째가 하는구나. 불쌍해라.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둘째는 그 시선을 견뎌야 했다. 멸치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한 금만. 둘째는 멸치를 담았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저울질도 서툴렀다. 아이고, 너무 많이 담았네. 괜찮아, 그냥 줄게. 손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돈을 냈다. 둘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가게를 나서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둘째는 눈물을 참았다. 언니였으면 이렇게 서툴지 않았을 텐데.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포구에서 돌아왔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오늘 장사 어땠어? 그냥 조금 팔았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둘째는 언니처럼 밝지 못했다. 손님을 대하는 것도 어색했고 가게 일도 버거웠다. 손님들도 느꼈다. 예전만 못하네. 큰딸이 있을 때가 좋았지. 그런 말들이 둘째의 귀에 들렸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정신은 더 흐려졌다. 막내 어머니는 자꾸 막내를 찾았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막내는 이제 없어요. 아니야, 막내 어디, 엄마 정신 차려요. 둘째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다. 의사가 따로 불렀다. 어머니가 우울증도 같이 온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요. 하지만 가족들도 지쳐가고 있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고 가게 수입은 줄었다. 아버지는 포구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몸이 남아나지 않았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렇게라도 해야 병원비를 낼 수 있어. 아들들도 각자 바빴다. 첫째 아들은 포구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둘째 아들은 태권도장에서 일했다. 막내 아들은 아직 어렸지만 가게 일을 거들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버텨야 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그 집 복덩이 떠난 후로 계속 안 좋아. 맞아. 막내딸 죽고 어머니 쓰러지고 뭔가 있는 거 아냐? 저주 같은 거?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복이 떠난 건 확실해. 소문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소문이 둘째 딸의 귀에도 들렸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아주머니가 말했다. 얘야, 큰언니한테 연락해봤니? 네, 가끔 해요. 부산에서 잘 지내니? 네, 잘 지낸다고 하셨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큰언니 다시 못 오니? 네. 아니,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큰딸이 복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혹시 다시 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둘째는 얼어붙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한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아주머니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그 말은 둘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언니 때문일까? 언니가 떠나서 이렇게 된 걸까? 그날 밤 둘째는 방파제에 혼자 앉았다.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 소리만 들렸다. 눈물이 났다. 왜 우리 집만, 왜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둘째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건강하고 활발했던 아이였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신임을 받으며 일했고 장래가 촉망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했다. 형, 오늘 도장 안 가? 막내 아들이 물었다. 응? 도장? 도장이 뭐야? 형, 농담하는 거지. 농담? 나 농담 안 해. 둘째 아들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막내는 소름이 돋았다. 형, 정신 차려. 응. 나 정신 차렸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집이야, 우리 집. 집? 응, 집이구나. 둘째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아버지가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무슨 소리야? 형이 이상해요. 마치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방에 들어갔다. 아들아, 어디 아프니? 아프지 않아요. 도장에 왜 안 가? 도장이 뭐예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가 검사를 했다. 뇌 검사, 혈액 검사, 여러 검사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저래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정신과는 금기였다. 정신병원에 간다는 것은 곧 미쳤다는 낙인이었다. 아버지는 망설였다. 일단 집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말투가 어눌해졌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아빠,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자. 밥이 뭐야? 밥은 밥이지. 응, 밥. 둘째 아들은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서툴렀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형이 완전히 달라졌어. 막내 아들이 울먹였다. 둘째 딸도 울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시장에 소문이 퍼졌다. 둘째 아들도 이상해졌대. 무슨 병에 걸렸대? 병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거래. 그럼 미쳤다는 거야? 그런가 봐. 갑자기 애처럼 행동한대. 사람들은 더욱 확신했다. 저 집은 확실히 뭔가 있어. 복덩이가 떠난 후로 계속 이상한 일만 생겨. 저주야. 분명 저주야. 가게 손님도 줄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다. 저 집 물건 사기 좀 그래. 왜? 뭔가 찝찝해. 저주받은 집 같아서. 둘째 딸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님이 오지 않았다. 멸치와 북어는 그대로 걸려 있었다. 파리만 날아다녔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왔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오늘도 장사 안 됐어? 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병원비도 못 내겠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둘째는 자책했다. 내가 언니만큼 잘했으면, 내가 더 밝았으면. 그날 밤 둘째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장 입구 공중전화였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렸다.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야. 무슨 일이야? 언니 집에 큰일 났어. 둘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막내의 죽음, 어머니의 병, 둘째 오빠의 변화까지. 언니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막내가? 엄마가? 응, 다들 너무 힘들어.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언니 잘못 아니야. 그냥 운이 없는 거겠지. 내가 갈게. 며칠 후에 갈게. 아니야, 언니는 거기서 잘 살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언니, 부탁이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우리한테 힘이 돼. 둘째는 울면서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둘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퇴원했다.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왼쪽 몸은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의집집 네, 엄마. 집이에요. 둘째가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방은 1층 가게 옆 작은 방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막내 엄마 울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울었다. 둘째도 함께 울었다. 그날부터 둘째는 가게 일과 어머니 간병을 동시에 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가게를 열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틈틈이 어머니를 확인했다. 저녁에는 어머니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잠은 제대로 자지 못했다. 18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시장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불쌍하게 저 나이에 저렇게 고생을 큰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복덩이가 떠나니까 집안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었다. 오빠 어디 갔어? 가족들이 찾았다. 시장을 뒤지고 포구를 뒤지고 마을을 뒤졌다. 저녁 무렵 방파제에서 발견되었다. 둘째 아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형, 막내가 달려갔다. 너 여기서 뭐 해? 바다 예뻐 집에 가자. 응. 둘째 아들은 순순히 따라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가족들은 알았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마당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다. 왜 이러는 걸까?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첫째가 떠난 후부터였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던 걸까?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 마치 그들의 고통처럼.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더 큰 비극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그 집안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깊어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다. 몸의 왼쪽은 마비된 채로 재활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말도 어눌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봤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태권도장에 갈 수 없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안을 배회하거나 방파제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가끔 혼잣말을 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여기 있어. 아, 그래. 엄마 있구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20살 청년이 5살 아이가 된 것 같았다. 둘째 딸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가게 일, 어머니 간병, 오빠 돌보기. 너무 많은 짐이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어머니를 깨웠다. 엄마 일어나세요. 세수하셔야죠.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세면대로 데려가 세수를 시켰다. 그리고 밥을 먹였다.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서 입에 넣어줬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는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다. 가끔 흘리기도 했다. 둘째는 닦아내며 다시 먹였다. 그 후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다. 멸치 좀 주세요. 네. 둘째는 멸치를 담았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불편했다. 가게를 나서며 힐끗힐끗 둘러보는 눈빛들. 그 시선 속에는 동정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점심때가 되면 둘째 오빠를 찾아야 했다. 오빠 어디 갔어? 대부분 방파제에 있었다. 바다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오빠 밥 먹으러 가자. 응, 밥. 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밥을 차려주고 옆에서 지켜봤다. 혼자 먹을 수 있었지만 가끔 이상한 행동을 했다. 밥을 손으로 집어먹거나 국을 손가락으로 접기도 했다. 오빠 숟가락으로 먹어. 응. 저녁이면 아버지가 돌아왔다. 포구에서 온종일 일한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오늘 장사 어땠어? 그냥 조금요. 손님이 줄었구나. 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돈은 계속 필요했다. 어머니 약값, 생활비, 가게 운영비. 하지만 수입은 줄고 있었다. 셋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경찰이었다. 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집안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다. 형, 내가 돈 좀 보탤게. 내가 어떻게 제 월급 있잖아. 괜찮아. 셋째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보탰다. 자신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가족을 위해 썼다. 고맙다, 아들아. 괜찮아요, 아빠. 우리 가족인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빚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 21살의 청년이 된 막내는 동네 처녀와 사랑에 빠졌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네.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망설였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내의 눈빛은 진지했다. 알았다. 그래, 결혼해라. 작은 결혼식이었다. 시장 사람들 몇 명만 참석했다. 축하는 있었지만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 집에도 좋은 일이 생기길. 사람들의 말 속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막내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2층에서 살았다.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할아버지, 손주 봐요. 막내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고 왔다. 아버지는 손주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쁘다, 정말 이쁘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이었다. 어머니도 손주를 보며 울었다. 이뻐. 가족들은 잠시나마 행복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출근길이었다. 막내는 폭우로 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트럭과 부딪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뇌출혈이 심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다. 유가족 되시나요? 네, 아버지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셋째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자신도 울고 있었다. 아빠, 일어나세요. 막내의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졌다. 얼굴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가족들이 모였다. 첫째 딸도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다. 몇 년 만에 보는 가족의 모습은 처참했다. 엄마 첫째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보고 울었다. 딸아, 제가 왔어요, 엄마. 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눈물은 흘렀다. 장례를 치르려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막내가 사고를 당한 곳이 마을 밖이었기 때문이다. 해안도로 마을 경계 밖. 마을 어르신들이 모였다. 저 시신은 마을 안으로 들릴 수 없어. 왜요? 셋째가 물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규칙이야. 마을 밖에서 죽은 사람은 마을 안에 못 들여. 그게 무슨 애군이 따라온다고 해.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막내의 시신은 마을 입구 길가에 임시로 안치되었다. 천으로 덮인 채. 장례 준비가 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했다. 둘째 딸이 그것을 보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놓인 시신을 봤다.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게 막내 오빠라는 걸 알았다. 실루엣이 보였다. 천 아래 형체. 사람의 모습. 둘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빠 눈물이 쏟아졌다. 왜 저렇게 내버려져 있어야 하는가? 왜 가족인데 곁에 둘 수 없는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되는가?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불쌍하게 저 집은 정말 저주받은 게 맞아. 며칠 후 간신히 장례를 치렀다. 마을 밖 공동묘지에 묻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했다. 또 죽었어. 몇 명째야? 막내딸 그리고 막내 아들 2명. 이건 진짜 뭔가 있는 거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막내의 아내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갓난아기를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느리야, 밥 좀 먹어. 둘째가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며느리는 점점 이상해졌다.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며느리야, 아기가 울어. 젖 좀 먹여. 며느리야? 대답이 없었다. 둘째가 방문을 열었다. 며느리는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나 못 살겠어. 뭐? 이 집에서 못 살아. 무서워. 나도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기는 데리고 갈 수 없어. 너희가 키워. 잠깐 기다려. 하지만 며느리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뛰어갔다. 둘째가 쫓아갔지만 며느리는 이미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돌아와. 아기는 어떻게 해?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사라졌다. 집에는 갓난아기만 남았다.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둘째는 아기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제 아기까지 돌봐야 했다. 어머니, 둘째 오빠 그리고 이제 조카까지. 첫째가 며칠 더 머물며 도왔다. 하지만 그녀도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자신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해, 내가 더 있어주고 싶은데 괜찮아, 언니. 언니는 가서 잘 살아. 전화할게. 돈도 보낼게. 고마워. 첫째가 떠났다. 다시 가족은 줄어들었다. 그날 밤 둘째는 방파제에 혼자 앉았다.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만 밀려왔다. 대체 왜 우리 집만 왜 이래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 소리. 집으로 돌아오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둘째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울지 마, 이모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를 찾는 울음이었다. 둘째는 아기를 안고 밤새 흔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스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올려져 있었다. 막내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버지였다. 두 자녀를 잃은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폭우로 나가지도 않았다.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밥 드세요. 둘째 딸이 밥을 가져다 줬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밥그릇을 바라보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도 똑같았다.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아버지, 산책이라도 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쓰러졌다. 방에서 나오려다 현관에서 그대로 쓰러진 것이다. 아버지, 첫째 아들이 발견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한쪽 입이 비뚤어져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침을 흘리고 있었다. 뇌졸중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큰 뇌졸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살 수 있나요?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클 겁니다. 수술은 몇 시간 걸렸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둘째 딸은 조카를 안고 있었다. 막내 남동생이 남긴 아이.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기.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죽었다. 남은 건 가족들 뿐이었다. 첫째 아들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의 얼굴도 수척했다. 연달아 일어나는 비극에 그도 지쳐 있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아빠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며칠 후 깨어나긴 했지만 몸의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입이 돌아가지 않아 겨우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병원에서 몇 주를 보냈다. 하지만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중환자실 비용, 수술비, 치료비, 약값. 가게는 이미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다. 둘째 딸이 간신히 가게를 지켰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집을 완전히 피했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집에서 산 물건 먹기 싫어. 나도. 뭔가 불길해.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다. 첫째 아들의 폭우 일당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독촉이 왔다. 병원비를 내지 않으시면 퇴원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한 달째 밀렸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마주 앉았다. 누나, 가게를 팔아야 할 것 같아. 뭐? 둘째는 얼어붙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 병원비를 내야 하잖아. 하지만 이 집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잖아. 엄마 아빠가 평생 일한 곳이고.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첫째 아들도 울고 있었다. 둘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았어. 팔자. 시장 사람들에게 가게를 팔겠다고 알렸다. 가게 파신다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그냥 적당히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저주받은 집이라는 소문이 너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몇 명이나 죽었는데 누가 사겠어? 나라면 공짜로 줘도 안 받아. 거기서 장사하면 나도 불길한 일 생길 것 같아. 결국 헐값에 겨우 팔렸다. 원래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시장 밖에서 온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샀다. 여기 나중에 개발되면 오를 거예요. 싸게 사는 거죠. 그는 저주 따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가게를 넘기는 날 둘째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다. 텅 빈 가게. 멸치가 걸려있던 자리, 북어가 매달려 있던 곳.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받던 카운터. 엄마가 큰 목소리로 흥정하던 그곳. 막내 오빠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던 그곳. 모든 게 추억이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 둘째는 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안녕, 고마웠어. 눈물이 흘렀다. 가게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가게를 판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다.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2층 방에 병상을 차렸다. 아버지는 그곳에 누워 지냈다.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거의 못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다. 가끔 눈물을 흘렸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둘째와 첫째 아들이 교대로 돌봤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3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줬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줬다. 밥을 먹이는 것도 일이었다. 아버지는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다. 한 숟가락 먹이는데 몇 분씩 걸렸다. 어머니도 돌보고 둘째 오빠도 챙기고 조카도 키워야 했다. 집안은 병원 같았다. 아니, 병원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딸은 지쳐갔다. 23이었지만 마치 40대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눈은 푹 꺼졌고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다. 잠은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에도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야 했고 조카가 울면 달래야 했다. 어머니가 신음하면 달려가야 했다. 첫째 아들도 한계였다. 누나, 나 못 버티겠어. 어느 날 밤 그가 말했다. 뭐? 매일 죽은 사람들 생각만 나. 막내 얼굴이 자꾸 보여.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오빠, 나 여기서 떠나고 싶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둘째는 오빠를 이해했다. 오빠도 한계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래. 가. 너라도 살아야 해. 누나는? 나는 괜찮아. 어떻게든 버틸게.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이어지는 거야. 며칠 후 첫째 아들은 짐을 쌌다. 그리고 다른 포구 마을로 떠났다.
거기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누나 자리 잡으면 돈 보낼게. 알았어. 잘 살아. 누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오빠가 떠났다. 이제 집에는 둘째 딸, 어머니, 둘째 오빠 아버지, 그리고 조카만 남았다. 둘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몇 달이 지났다. 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욕창이 생겼다. 등과 엉덩이에 큰 상처가 생겼다. 고통스러워했다. 신음소리가 밤낮으로 들렸다. 둘째는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폐렴에 걸렸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다. 괴로워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둘째는 시장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미안해.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갚을게요. 제발 안 돼. 미안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그 집을 두려워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봐 두려웠고 그 집과 엮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둘째는 절망했다. 그리고 2년째 되던 어느 아침, 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뒀다. 둘째가 방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더 이상 신음소리도 없었다. 숨소리도 없었다. 아버지 둘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긴 고통이 끝난 얼굴이었다. 장례를 치렀다. 이번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다. 10명도 안 되었다. 시장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 않았다. 또 돌아가셨네. 몇 번째야? 막내딸, 막내아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셋이야. 이 집은 정말 끝이 없네.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를 막내 아들 곁에 묻었다. 바다가 보이는 공동묘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고통 없으실 거예요. 둘째는 흙을 뿌리며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없었다. 그 소리가 그리웠다.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둘째는 어머니와 둘째 오빠, 조카만 돌보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돈이 없었다. 집세도 밀렸다. 먹을 것도 부족했다.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다. 집세를 내지 않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반년째 밀렸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재발효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내지 않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둘째는 절망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머니와 오빠, 조카를 데리고. 그날 밤 둘째는 부산의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둘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것. 언니 조카 좀 데려가 줄 수 없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첫째도 힘들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찼다. 하지만 동생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다. 알았어. 조카는 내가 데려갈게. 정말? 고마워, 언니. 엄마랑 둘째 오빠는? 복지시설에 알아볼게. 너는? 나는 돈 벌러 나갈 거야. 서울로. 며칠 후 첫째가 고향에 왔다. 몇 년 만이었다.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너무 낡고 어두웠다.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 것이었고 2층만 겨우 쓰고 있었다. 누나 둘째가 언니를 보고 울었다. 첫째도 울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응, 너무 힘들었어. 첫째는 동생을 꽉 안았다. 그리고 조카를 데려갔다. 잘 키울게. 걱정 마.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조카가 떠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둘째는 어머니와 둘째 오빠를 복지시설에 맡겼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다. 둘째 오빠도 시설로 갔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디가? 좋은 곳이야. 거기서 잘 지내. 응. 오빠는 웃었다. 텅 빈 웃음이었다. 모두를 보낸 후 둘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제 뭘 하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24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집도 꿈도. 며칠 후 둘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파도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는 떠났다. 고향을, 과거를, 모든 것을. 서울은 차갑고 낯선 곳이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둘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익명의 존재. 처음에는 좋았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저주받은 집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를 피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다.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그릇을 닦았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다. 하지만 돈을 벌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했다. 월세방을 얻었다. 작은 고시원이었다. 창문도 없고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가는 공간. 하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밤이면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고향 바다가 그리웠다. 파도 소리가 그리웠다. 가족이 그리웠다. 막내 여동생, 막내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 모두 그리웠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사람들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몇 달이 지났다. 일에 익숙해졌다. 설거지에서 홀서빙으로 올라갔다. 손님들을 대했다. 주문하시겠어요? 물 좀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계적으로 말했다. 웃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말을 걸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요. 아, 그래서 사투리가 조금 섞여 있네요. 서울 온 지 오래됐어요? 몇 달 됐어요. 가족은 고향에? 둘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고향에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손님은 웃으며 떠났다. 둘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둘째는 다른 식당으로 옮겼다. 조금 더 큰 곳이었다. 월급도 조금 올랐다. 조금 나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친구가 없었다.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과거를 숨기고 살았기 때문이다. 가끔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야. 잘 지내? 응. 일은 잘하고 있어. 조카는? 잘 크고 있어. 건강해. 다행이다. 너는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와 둘째 오빠 소식도 가끔 들었다.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직접 보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2년이 지났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둘째는 고양이를 싫어하게 되었다. 길에서 고양이를 보면 화가 났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했다. 저리 가. 고양이를 쫓았다. 돌을 던지기도 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다. 왜 저래? 고양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둘째는 멈추지 않았다. 집 근처에 고양이가 나타나면 쫓아냈다. 빗자루로 위협했다. 고양이들은 도망갔다. 그리고 며칠 후 원룸 문 앞에 죽은 쥐가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5마리, 10마리. 모두 목을 물려 죽은 쥐들이었다.
고양이가 한 짓이었다. 뭐야 이게. 둘째는 소리를 질렀다. 쥐들을 치웠다. 하지만 다음 날도 있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죽은 쥐가 나타났다. 마치 경고처럼, 복수처럼. 둘째는 무서웠다. 쥐약으로 죽은 막내 여동생이 생각났다. 쥐, 쥐약, 죽음.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제발 그만해. 밤에 악몽을 꿨다. 수많은 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꿈. 막내 여동생의 얼굴이 쥐들 사이에서 보이는 꿈. 언니 왜 나만 죽었어? 미안해 미안해.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느 날 원룸 이웃이 말했다. 고양이 좀 그만 괴롭혀요. 뭐? 매일 쫓아내잖아요. 동물 학대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뭘 잘못했어요? 이유 없는 미움은 복이 안 돼요. 그만두세요. 둘째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복이 안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둘째는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도 그냥 지나쳤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죽은 쥐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양이들도 더 이상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둘째의 마음속 평화는 오지 않았다. 3년째 되던 해, 둘째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게 되었다.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받았다. 반복적인 일이었다. 물건을 스캔하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고. 그렇게 하루가 갔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슈퍼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다. 하지만 점점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저도 이 동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둘째는 대답을 짧게 했다. 깊이 관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왔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냈다. 저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둘째는 놀랐다. 저요? 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혼자거든요. 둘째는 망설였다. 하지만 외로웠다. 너무 오래 혼자였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 시작했다.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둘째의 말을 들어줬고 강요하지 않았다.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요. 가족은? 둘째는 잠시 침묵했다. 다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둘째는 그게 고마웠다. 몇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남자가 말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둘째는 눈물이 났다. 저는 과거가 복잡해요. 괜찮아요. 정말 복잡해요. 말하면 놀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중요해요. 둘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막내 여동생의 죽음, 막내 남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병, 둘째 오빠의 정신 이상, 저주라는 소문, 모든 것을. 남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힘들었겠어요. 안 무서워요? 무섭긴 한데요. 당신이 겪은 고통이 무서워요. 저주는 안 무서워요. 정말요? 네. 저주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당신 집안에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둘째는 울었다. 처음으로 과거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언니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조카도 함께 왔다. 이제 중학생이 된 조카. 이모 축하해요. 고마워. 둘째는 조카를 꽉 안았다. 결혼 후 딸을 낳았다. 건강한 아이였다. 울음소리도 컸고 잘 먹고 잘 잤다. 둘째는 딸을 안고 울었다. 괜찮은 거지? 우리 아기는 괜찮은 거지? 당연하죠. 건강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둘째는 안도했다. 저주가 이어지지 않았다. 딸을 키우며 둘째는 조금씩 치유되었다. 과거는 여전히 아팠다.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꿨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딸이 웃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10년이 지났다. 둘째는 이제 삶에 익숙해졌다.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밝고 건강한 아이였다. 남편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괜찮아? 가끔 남편이 물었다. 응, 괜찮아.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괜찮았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엄마,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외할아버지는? 역시 돌아가셨어. 이모나 삼촌은? 이모 한 분이랑 삼촌 한 분 계셔. 왜 이렇게 적어? 둘째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여러 일이 있었어. 무슨 일? 나중에 크면 이야기해 줄게. 딸이 20살이 되었을 때 둘째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줬다. 막내 고모, 막내 삼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든 비극을. 딸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응. 그럼 저주였어요? 둘째는 한참 생각했다. 50평생을 생각한 질문이었다. 모르겠다. 정말 몰라요? 응. 어쩌면 저주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불운이었을 수도 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저주라고 믿었어. 큰이모가 복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고 생각해. 누구 탓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거야.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너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딸은 엄마를 안았다. 힘들었겠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둘째는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다. 어느 해 여름 둘째는 고향을 찾았다. 몇십 년 만이었다. 시장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옛날 골목은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건어물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카페가 있었다. 바다는 여전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둘째는 방파제에 앉았다. 옛날 언니, 오빠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던 그곳.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여보세요? 전화가 왔다. 언니였다. 언니 나야. 지금 고향에 와 있어. 정말? 나도 가도 돼? 응. 와. 몇 시간 후 언니가 도착했다. 부산에서 차를 타고 왔다. 이제 7순이 넘은 언니. 하지만 여전히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이다. 그러게. 두 자매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다. 조카도 함께 왔다. 이제 30대 중반의 남자가 된 조카. 이모,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이에요? 응. 저기 카페 자리에 가게가 있었어. 아버지 기억나세요? 응. 밝고 착한 아이였어. 너랑 많이 닮았어. 조카는 바다를 바라봤다. 아버지 세 사람은 한참 침묵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둘째가 말했다. 언니 잘못 아니야. 응?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된 거. 언니가 떠나서 그런 거 아니야. 첫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진심이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두 자매는 껴안았다.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이쁘다. 조카가 말했다. 그래. 이쁘다. 첫째가 대답했다. 우리 살아남았네. 둘째가 말했다. 응. 기적이야. 많은 걸 잃었지만, 하지만 살았어. 세 사람은 일어섰다. 이제 가자. 각자 자기 삶으로. 그래. 행복하게 살자. 막내들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들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끝없이 영원히. 며칠 후 어머니가 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둘째와 첫째가 함께 장례를 치렀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아버지, 막내들 만나셨을 거예요. 어머니를 가족묘에 묻었다. 아버지 옆에. 둘째 오빠도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시설에서 조용히. 그를 역시 가족묘에 묻었다. 오빠, 이제 평화롭게 쉬어.
이제 살아남은 건 첫째, 둘째, 첫째 아들뿐이었다. 그들은 가끔 만났다. 명절이나 기일에.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를. 슬프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세월이 더 흘렀다. 첫째는 부산에서 손주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았다. 둘째는 서울에서 딸의 결혼을 보았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둘째는 이제 70을 바라본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다. 하지만 웃을 수 있다. 손주를 안고 웃을 수 있다. 가끔 바다에 간다. 서울 근처 바다. 고향 바다는 아니지만 파도는 똑같다. 방파제에 앉아 파도를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주인가 비극인가. 그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가볍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았다는 것.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모른다. 하지만 나이 든 몇몇은 아직도 기억한다. 그 집 기억나? 복덩이 집. 참 기구했지. 저주였을까? 모르지. 아무도 몰라. 파도는 오늘도 밀려온다. 끝없이 영원히.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간다. 상처를 안고 추억을 품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자 계속되는 삶이다.